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여기서 뵈니 또 새롭네요. 두 분은 여러 번 뵌 적이 몇 번 있으신 예전에 거죠? 같은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 네. 그러나 제가 이제 한 가지 소개해드릴 거는 제가 주말 동안에 어디 이제 골프장에 굉장히 오랜만에 골프를 네네. 치러 갔는데 캐디님께서 저도 미스터 마켓 저자긴 한데 네. 저는 못 알아보시고 염블리님한테 꼭 좀 안부 좀 아이고. 전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런 존재이십니다. 네. 너무 이게 대단하시고 또 제 딸도 알아요. 염블리님은. 정말요? 그래서 염승환 부장님 저 딸도 잘 알고 네. 정말 많은 분들의 팬. 맞아요. 그 기억나는 게 네. 저기 이제 팀장님 따님이 예, 주린이. 딸 이름이 주린이냐? 그러니까 주린이가 뭔지 아냐고 주린이들의 물어봤더니 아버지라고 하니까. 우리 딸이 염승환 부장님 딸 이름 아니야? 왜냐면 주린이가 궁금해하는 뭐 77가지 질문인가 그 책 네. 제목 있잖아. 맞아요. 그거 보면서 네. 주린이가 자기 딸인 줄 알았는 거예요. 염승환 부장님 딸이라고 생각했나 봐.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또 주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 연말에 이제 들어왔는데 네. 주식 시장에 저도 이제 연 부장님 영상으로 공부를 정말 많이 아,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의 멘탈도 좀 잡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네. 중요한 시점에 와주셨는데 왜 이렇게 오늘 많이 빠졌을까요? 일단 좀 많이 올랐고요. 오른 게 좀 거의 그래요. 한 보니까 3주 동안 거의 안 빠지고 계속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증시가. 소리 소문 없이 네. 진짜 많이 올랐어. 근데 되게 좀 재밌는 거는 재밌다고 하는 표현이 그런데 아무도 3천, 그러니까 200이 넘어서 사상 최고치인데 누구도 흥분하지도 않고 있고 되게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맞아. 코스닥이 며칠 전에 20년 만에 1000포인트 넘었으면 어. 이게 막 그 신문에서도 기사가 막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되게 차분해요, 그죠? 네. 아니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언제 이렇게 올렸냐고. 그러니까 연초에는 막 난리 법석이었잖아, 진짜. 그쵸. 맞아요. 연초에 네. 3,200이랑 지금의 되게 하면서. 다른 점이 그때는 진짜 난리 법석이었어. 정말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다들 막 흥분 상태. 그쵸. 근데 지금 되게 차분하다는 네.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태,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흥분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되게 제발 흥분하지 말고.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좋은 말씀. 3,500 가도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게 왜냐면- 되게 건강한 거거든. 네, 건강해요. 건강한 상승이라고 할 수 있거든. 예. 그런 거군요. 아니 오늘 전 또 흥미로웠던 게 가지고 오신 키워드가 강세장에 지속될 세 가지 키워드 네네. 이거더라고요. 네. 어떤 키워드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좀 한번 주말에 고민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주가라는 게 여러 가지 변수에서 막 좌지우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생각해봤는데 심리와 이제 펀더멘탈과 금리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근데 이 세 가지 다 강세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걸 봤을 때. 그래서 하나씩 그냥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먼저 심리는 뭐냐면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이효수 팀장님이 뭐 그 이제 이렇게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영상을 좀 찍어주실 때 저도 이제 참고를 많이 했는데, 결국 투자 심리라는 게 이제 개인들이 얼마나 위험을 선호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그때 영상도 많이 찍어주셨잖아요. 담벼락 얘기하고 막 네, 그랬죠. 맞아요. 예. 근데 그걸 이제 고객 예탁금으로 좀 봤는데, 지금 뭐 요즘에 뭐 많은,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비트코인이다, 암호화폐로 많이 갔다, 그래서 뭐 거래대금 준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지금 예탁금이 사실 좀 정체된 건 사실이었어요. 정체된 건 사실인데 이게 어쨌든 60조 원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옛날 같으면 한 50조 원대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맞아. 충분히. 근데 아직도 투자 심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구나. 음.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오늘 역대 최고 예탁금이 나왔어요. 75조까지 갔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다음 주에 그 분리마켓사 있죠. SKIT가 상장을 하니까 그 공모주 청약하려고, 이제 예전과 다르게 공모주 청약 이제 돈이 없어도 좀 받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계좌만 많이 갖고 있으면.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75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지금 예탁금이 찍혔고, 이건 어쨌든 개인들의 심리를 그대로 반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위험을 선호하려는 경향이 여전하구나. 네, 그걸 좀 느꼈기 때문에 아직도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개인의 순매수 여력을 좀 한번 제가 좀 자료나 여러 가지 뭐 보고서들 좀 참고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총 유동성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뭐 M2라고도 많이들 불리잖아요. 사실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금이라든가 그러니까 현금화하기 좀 쉬운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거 대비해 가지고 총 이제 풀린 돈 대비해서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그 어느 정도 주식에 지금 이제 들어왔는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인데 개인 유동성 그거예요. 이제 펀드. 개인 펀드랑 이제 그 예탁금을 합친 겁니다. 네. 합쳤는데 그러니까 총 유동성 대비해서 개인이 이제 주식을 살 수 있는 그 여력을 예전에는 이제 1999년도로 돌아갔을 때 그때 IT 버블 때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9.7% 정도 됐었어요. 아. 예. 근데 지금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거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거 여력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때 지금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네. 사실은. 물론 이제 그동안 유동성이 엄청 는 건 사실이니까 절대치로 보면은 뭐 적은 건 아닌데 일단 2007년도에 그 중국 버블 터졌을 때가 한 6% 되고 지금이 현재 한 3.7% 정도 되거든요. 한 3월 말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예탁금이 좀 늘어나서 뭐 4%라고 치더라도 과거 절대치랑 이제 상대평가를 해봤을 때 절대 지금 높은 수치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유동성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이라고 이것도 이제 한 증권사 보고서 좀 참고해서 한번 이제 작성을 해봤는데 이제 그 유동성 대비해서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이 얼마만큼 지금 돼 있느냐 그걸 나타낸 지표인데 예전에 99년도 이제 그 IT 버블 때 코스피 시가총액이 이제 전체 유동성 대비해서 지금 2배였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2007년도에 2.5배. 그럼 지금 1.7배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뭐 역대급 시가총액은 맞는데 유동성과 비교해 보면 과거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저때 1999년과 2007년에 우리나라의 기업의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네. 그죠? 그때보다 더 좋은 회사가 된 건 확실한 네. 거니까 글로벌리 봤을 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유동성 대비로 보면 좀 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저는 좀 이게 남아 있다. 그래서 개인들의 지금 순매수 여력은 뭐 지금 과거 수치랑 비교해 봐도 아직도 충분히 들어올 여력들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지금 주식 투자 안 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주식 투자하는 인구가 9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넘는데 뭐 충분히 여기서 나중에 뭐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1000만 명, 뭐 1200, 1300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거니까. 4천만 명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네. 거꾸로. 그렇게도 생각할 수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그렇게 수 생각할 수 있는데. 있잖아. 네.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도 2조 원 넘게 받아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많이 샀어요. 그냥 오랜만에 개인 투자분들이 진짜 기다렸다는 듯이 네. 주식을 좀 사고 계시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뭐 잠깐만요. 개인만 미스 네. 최님께서 900만 명의 아버지 엠블리. 그러시다고 합니다. 그거는 네. 끌고 가고 계신 겁니다. 저희를 네, 지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끌어주세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도 봐야 되는데 외국인이 오늘 물론 좀 많이 팔았어요. 팔았지만 또 최근에 이제 달러가 좀 약세로 전환되면서 어쨌든 외국인의 심리도 저는 이제 지난 12월부터 3월까지 주구장창 팔았거든요. 정말 그러네요. 역대급으로 팔았는데 이번 4월달 들어와서 어쨌든 오늘은 팔았지만 이제 어제까지 기준으로 한 2조 8천억을 샀어요. 4월 한 달 4월 동안, 예. 4월에만. 예, 4월 아직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오늘 한 1조 팔아서 1조 8천억 정도 되는데 어쨌든 작년 이제 11월 여기거든요. 요 이후로 지금 처음으로 매수를 좀 하고 있는데 되게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요 밑에가 코스피 지수예요. 당시에도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돌파할 때 외국인이 이끌어서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 그동안 박스피였죠. 그렇죠. 그러다가 외국인이 사면서 물론 오늘 빠지긴 했다 하더라도 어제까지 기준으로 봤을 땐 박스권을 어쨌든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시동을 한번 걸어주고 그 후로 증시가 이렇게 레벨업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어서 좀 긍정적이고 한 가지 아쉬운 건 이제 많은 분들이 기관 투자들 왜 이렇게 팔아 제끼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기관들 이제 순매수는 여전히 순매도는 지금 지속되고 있고 여기 연기금이거든요. 이 회색선이 엄청나게 좀 팔고 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이번에 포트폴리오 뭐 리밸런싱 해가지고 뭐 16.8%까지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보유할 수가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니까 19.8%까지 이제 보유를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추정하기로는 20% 이하로 떨어진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굳이 안 팔아도 되는데 여전히 그 연기금은 일단 현금 확보 차원인 것 같아요. 지수가 좀 네, 높기 때문에 아마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기금의 수급이 지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 변수는 아니에요. 그쵸. 절대적으로. 예, 지금 작년하고 올해 보시면 지수 방향을 결정시킨 주역은 개인하고 외국인이었습니다. 예, 근데 물론 수급이 모든 걸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쵸. 지금의 어떤 수급 상황이나 이런 심리를 봤을 때 연기금의 매도가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은 여전히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개인들의 심리도 예탁금이 늘어나는 걸 봤을 때는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심리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 증시가 꺾였다 할 만한 그런 요인은 저는 전혀 없다라고 일단은 좀 결론을 좀 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바로 그냥 펀더멘털로 넘어가서 제가 그러니까 올해 1월 중순부터 이제 3월 중순까지 정말 장이 좀 힘들었잖아요. 되게 힘들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저도 사실은 되게 강세론자였어요. 이호숙 팀장님도 그쵸. 마찬가지셨고. 두 분이 대표적인 또. 예. 네. 그래서 그때 뭐 사실 공격도 좀 많이 당하고. 아, 네, 좋게 보는 거 아니냐? 저도 그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 과속 방지턱이 있다고 네. 후진을 하는 건 아니다 그랬거든. 근데 이제 좀 쫄리더라고. 네. 후진하는 건가?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좀 쫄리긴 했어, 솔직히. 네. 근데 맞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늘 염승환 부장님도 오늘도 계속 강조해 주시겠지만 지금 앞으로 가려는 힘이 너무 세. 네. 가려는 힘이 너무 세서 후진 안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속도는 줄이지만. 그래서 그 2달 동안 이제 제가 이제 매일 또 체크하고 봤던 게 결국에 펀더멘탈이거든요. 뭐 수급은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심리 그쵸. 이런 것도. 근데 기업의 주가를 결정하는 건 무조건 실적이잖아요. 그쵸. 펀더멘탈. 맞아요. 그게 기본이 안 되면 뭐 아무리 뭐 수급이 좋아서 잠깐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다 사상 누각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당사에서 나온 자료인데 지금 코스피 200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변화해요. 정말 그냥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게요. 191점의 역대 최고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8년도가 165조로 알고 있어요. 당시 최고치가. 그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빅사이클 와가지고 둘이서 다 했죠. 네, 역대급 실적을 냈던 때인데 지금 올해가 그걸 넘어설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매주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신기해, 진짜. 네. 그러니까 그만큼 거꾸로 얘기하면은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낮았었다라는 맞아요. 얘기기도 네, 하고 맞아요. 알고 보니까 이제 지금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업들도 올해 돈을 얼마나 벌지 모르잖아. 네. 근데 이게 해보니까 뭐야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어? 이런 네, 거에 되는 맞아요, 거거든. 맞아야 야, 그러면서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이게 올라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 네. 거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그 급락장이 설사 오더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었고 저는 사실 2달 동안 이거 보면서 계속 버텨야 된다. 사야 된다. 그렇구나. 자꾸 3천원이 깨질 때마다 이건 정말 기회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박스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3,100 갔을 때는 좀 조심하자고 했어요. 여기서 살 필요는 없다. 시장이 어차피 쉬어가는 구간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펀더멘털 지표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내가 지금 장이 조정을 받을 때 사야 되는 장인지 도망가야 될 장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막연히 그냥 뭐 뉴스나 보고 그런 걸로 판단하기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3천 깨졌을 때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 지금 주식 안 팔면 바보 되는 느낌이었어요. 온갖 뉴스들이 공포가 막 맞아. 장난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소음이 되게 심했는데 근데 이런 펀더멘털 지표는 전혀 이상이 없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수출 데이터 오늘도 발표가 됐지만 이게 이제 그 3월 때까지 어쨌든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어쨌든 기저효과를 이미 뛰어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폄하하는 게 좀 약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거 기저효과 아니냐. 작년에 안 좋았던 거. 근데 2019년 2019년보다 더 좋아요. 오늘 발표된 데이터도 일평균 기준으로 36% 정도 증가했거든요. 근데 그 2019년하고 비교해봐도 그때보다도 훨씬 지금 많이 증가한 수치가 좀 나오고 있어서 수출 데이터는 이미 기저효과를 좀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요게 이제 조금 IT 저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저도 이제 약간 좀 그 걱정이 되는 부분이 딱 하나 있다면 저게 피크 아닐까? 이런 걱정이 예. 있겠어. 그러니까 너무 좋으면 항상 좀 뒤를 돌아보긴 해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펀더멘탈이 너무 좋아. 지금 너무 좋아서 이게 피크가 아닐까 그런 우려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1분기가 피크란 뭐 분도 계시고 음. 뭐 아니다 3분기다라고 뭐 보시는 분도 뭐 의견들은 좀 다르긴 한데 우리가 사실 이거는 뭐 지나봐야 아는 뭐 그렇죠. 뉴스긴 한데 근데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실적들이 계속 어쨌든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이게 주가에 그렇게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맞아요. 아직까지는. 예. 이 최근에 대형주도 이렇게 좋은데 그러니까 방금 이제 팀장님 말씀대로 투자들이 약간 우려는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이런 수출 데이터가 좋고 한 번도 기업의 본 이익이 적이 지금- 없는 숫자들이 네. 막 계속 나오니까 예, 나오는데 이제 한국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 이거 너무 지금 꼭지 아닌가? 그렇지. 이제 어차피 꺾이는 거 아니야? 어. 예, 요새 약간 보시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석유화 기업들 중에 대표 기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실적이 역대급이라고 하는데 주가가 안 가요. 계속 빠져요.
차분한 거지. 예, 그러니까 그게 결국엔 지금이 최꼭지 아니냐 실적이. 그렇지. 예, 이런 좀 리스크. 근데 지금 국내 기업들을 봤을 때도 이게 데이터가 너무 좋으니까 오히려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숏을 하는 사람들 아까 이제 공매도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숏을 하는 사람들의 제일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실적이 피크아웃하는 애들 그런 맞아, 애들이 맞아. 공매도하기 예.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주가는 이미 너무 좋다라는 걸 반영하면서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어. 근데 얘가 실적이 피크아웃일 거야. 그래서 실제로 실적이 피크아웃이 되면 주가는 많이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공매도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 타겟을 많이 해요.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건 말씀을 좀 네. 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뭐 전혀 지금 이상 없고 음. 또 하반기엔 또 백신 효과가 좀 반영이 또 되면 네, 더 좋은 지표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은 뭐 너무 피크라고 좀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주당 순이익하고 이제 우리 흔히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내가 만약에 1억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뭐 ROE가 10%라는 거 1,000만 원을 버는 거거든요. 1년에. 그래서 ROE가 증가할수록 좀 좋은 건데 이미 선진국 이제 북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ROE가 팬데믹 이전 수준 이미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 기업, 그러니까 선진국 국가의 어떤 지수들이 사상 최고가를 지금 경신하는 게 그냥 단지 뭐 수급이 좋아서 유동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확실히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펀더멘털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과 펀더멘털이 개선되면서 가는 것 같고 우리 이제 뭐 이 신흥국이죠. 이머징 쪽도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제 PER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PER은 떨어졌는데 이익 그로스도 약간 이제 성장이 둔화되지만 조금 돌리고 있고 반면에 ROE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펀더멘털 지수로도 여전히 좀 우상향하는 그림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금리가 일단 또 우리 2달간 시장을 굉장히 괴롭혔던 변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금리가 어쨌든 좀 최근에 지표가 좋게 나와도 빠지고 지표가 또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빠져요. 그러니까 금리의 시장이 저는 확실히 좀 적응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채 금리로 인한 좀 변동성이 결국엔 좀 이제는 끝난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이제 이호수 팀장님 말씀대로 오히려 경기가 너무 좋아서 피크면 이건 또 금리에는 또 긍정적인 이슈거든요. 경기가 너무 또 좋아지면 금리가 계속 위로 튈 수가 있는데 이게 또 피크라는 거는 금리에는 또 상방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또 재료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골디락스예요. 네, 맞아요. 골디락스. 예.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면서 맞아요. 계속 가는 현상. 네. 골디락스입니다. 골디락스.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 금리도 그렇고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금리는 상대평가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지금 정책금리 0%잖아요. 예, 그다음 예금금리 1%. 예, 그래서 채권금리는 1.5%. S&P 500의 배당 수익률이 1.76% 정도 되는데 이제 PER을 역수로 나누면 그 이제 기대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 어떤 기업이나 시장에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기대 수익이 나오는지 기대값이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 PER이 한 13.5배 정도 될 거예요. 그걸 역수로 계산해 보면 7.2%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투자를 했을 때 한 7.2% 정도 기대 수익률을 좀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수익률을. 예. 그리고 S&P 500은 좀 비쌉니다. PER이 높기 때문에 20배가 넘어요. 근데 4.5%인데 근데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주식이 아직은 훨씬 유리해요. 네, 유리한 게 상황이죠. 그래서 예금금리가 물론 이제 3% 4%로 만약에 튀어버리면 주식이 매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봤을 때 예금금리가 1% 이상 가기는 사실상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제가 사실 이제 여기저기 강연에 많이 요즘에 좀 나가는데 주식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많이 좀 설명을 해드려요. 그럴 때 이제 가장 많이 설명드리는 게 예금금리거든요. 그리고 예금금리가 1%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1억 원을 지금 계좌에 딱 넣어놨을 때, 1억 원을 딱 넣어놨을 때, 그냥 액면가 1억 원은 10년 후에도 1억 원이에요. 그죠? 전혀 변하지 않아요. 내가 그 돈을 쓰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금리가 1%면 그래도 조금씩은 붙겠죠. 그렇죠. 뭐 약간 이자, 뭐 소득세 제외하고 조금씩은 붙을 텐데, 근데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뭐 진짜 3% 4%가 이어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1억 원의 가치는 사실은 점점 떨어져요. 예.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짜장면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짜장면이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한 5천 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 몇 년 후에 10,000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시나리오 가능하잖아요. 예. 근데 10,000원이 된다라면은 내가 만약에 짜장면을 지금 뭐
예를 들면 지금 10,000원이 있다면 10,000원 가지고 지금은 2그릇을 먹을 수가 있는데 몇 년 후에는 한 그릇밖에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내 돈의 가치는 사실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상. 예, 근데 사람들이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1억 원은 10년 후에도 1억 원이니까 안 까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만. 근데 실제 까먹는 거예요. 구매력이 예. 구매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투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모든 자산 투자는 지금 20, 30대 분들이 진짜 뭐 영끌해가지고 비트코인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너무 비난만 할 건 아닌 것 같은 게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구매력 보존이거든요.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건데 근데 너무 이제 암호화폐는 좀 투기적이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위험하다는 좀 인식들은 있지만 어쨌든 하나의 또 우리가 자산에 베팅한다는 거는 내 돈을 보존하는 측면에서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주식 투자는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만 하면 이렇게 쉬운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게 상식에 위반되는 투자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예.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저는 이제 팀장님이 그 작년부터 얘기했던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네. 카카오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카카오 네이버. 네이버 카카오 얘기밖에 안 했어요. 네, 저는. 진짜요. 근데 진짜 그대로 많이 갔는데 아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외국 플랫폼 기업하고도 비교도 많이 해주셨는데 아니 우리 매일 쓰잖아요 카카오. 그렇지. 네이버 카카오 매일 그쵸. 쓰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 기업들은 경쟁사도 없어요. 계속 성장하는 거 뻔한데 이런 데 투자를 안 하세요. 근데 옆에 정답지가 있는데 자꾸만 이상한 데로 돌아가세요. 제가 우리 그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하윤이의 경제 공부라고 코너가 있잖아요. 알죠.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주식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들은 이런 회사들이야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하윤이한테 근데 이것 중에서 뭐 사고 싶어 그랬는데 하윤이가 카카오를 사고 싶다고 그러는 거야. 예성할 친구네. 예성할 친구. 왜 그랬더니 엄마 아빠 맨날 카카오만 하잖아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제가 대박. 가리킨 보람이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굉장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정말 실제로도 저희도 많은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2부에 나오셔서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접했을 때 가장 많이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라 이런 말씀도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도 몇 번 얘기는 해드리긴 했는데 그 말씀 꼭 들어보고 싶어요. 그냥 무조건 투자를 할 때 제일 쉬운 거 중에 하나가 다가올 미래에 그냥 투자하시면 돼요. 그냥 뻔한 거 있잖아요. 뻔한 너무 거. 뻔한데 그런 거 알면서도 투자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차 전지나 전기차도 무조건 다가올 미래예요. 내일 그렇죠. 기후 정상이 열리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다만 이거는 평가를 해야 되겠죠. 너무 비싸면 그렇지. 좀 약간 좀 기다렸다 천천히. 예, 그런 좀 이제 능력만 배양하시면 좋겠지만 투자를 너무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다가올 미래. 그러니까 사실 지금 100년 만에 저는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내연기관차를 100년 동안 타고 다녔잖아요. 사실 미국에서 예전에 그 헨리 포드란 분이 포드. 만드셔가지고 어쨌든 대량 생산해가지고 지금 100년 동안 내연기관 찾는데 이제 전기차로 바뀌어요. 이 전기차가 몇백 년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전기차에서도 파생해가지고 뭐 수소차도 있고 UAM이라고 이제 나르는 뭐 드론 택시 같은 것도 뭐 현대차가 하겠죠. 할 텐데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질 텐데 이 모빌리티가 이제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빌리티의 중심에 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두리 국가가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 어, 변두리 국가였어요 한국이. 근데 지금은 이 모든 거의 중심에 딱 놓여 있단 말이에요. 바이든이 부르잖아 자꾸. 예. 맞아. 배터리도 부르고 삼성. 반도체도 부르고. 그러니까요. 니네 와서 좀 얘기 좀 맞아요. 해보자. 야 니네들. 야 니네들이 없으면 야, 우리 안 돼.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맞아요. 네. 근데 이런 거를 딱 생각을 하면 내가 어떤 이제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투자했을 때 오늘 이제 빠지니까 사람들이 또 이래요. 팔아야 될까? 막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네.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파는 게 아니라 그냥 굳건히 들고 가야 돼요, 사실은. 이거를 만약에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들고 가야 되고 또 한 가지가 요새 뭐 가상세계 많이 얘기 나와요. 메타버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메타버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콘텐츠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K 콘텐츠가 정말 그쵸. 엄청나잖아요. 지금 경쟁력이. 그쵸. 거기 뭐 엔터사, 빅히트, 뭐 방탄소년단도 있고 또 한국에 뭐 여러 가지 뭐 유명한 지금 뭐 K 걸그룹들 뭐 그쵸. 트와이스도 있고 뭐 블랙핑크도 있고 정말 유튜버 구독자 수로는 블랙핑크가 세계 1등인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이분들이 뭐를 하냐면 그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그 공연도 하고 팬 사인회도 하거든요. 이게 가능해요.
이미 인지도가 있는 그룹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게임 회사들도 경쟁력이 있죠. 맞아. 그리고 웹툰 지금 세계 시장 석권하고 있고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서 승리호라는 그 영화가 나오자마자 바로 1등 찍어버렸어요. 전 세계 시청률. 예, 물론 이제 잠깐이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가상환경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히 드려보면 가상환경이라는 것과 이 실제 생활하고의 이게 비교를 해보면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비교가 안 돼요. 지금 봐봐요. 지금 저희 채널에 지금 1,500분, 네. 지금 1,500분이나 들어왔어요. 1,500분이 모인다고 생각해봐. 어디서 모여야 되나? 맞아요. 장소를 빌려야 되지. 스피커를 또 막 음향 테스트 해가지고 얼마나 많아. 근데 지금 1,500분이 실시간 가상환경에서 지금 보고 계신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네요. 비교가 안 돼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지금 아까 카카오톡 얘기했지만 카톡도 가상세계예요. 맞아요. 예. 가상세계잖아. 가상세계에서 서로 지금 연결을 하는 거죠. 음. 예. 근데 이런 지금 세계가 구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 기업들이 다 중심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근데 시총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코스피의 미래가 정말 밝다고 보는 게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게 이런 큰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맞아. 단지 그냥 너무 오늘 하루 올랐으니까 기분 좋고 오늘 빠졌으니까 기분 나빠서 손절할까 이 고민할 시간에 하나라도 여기에 관련된 기업을 좀 더 디테일하게 그쵸. 저는 공부하는 게 더 맞다고 보거든요. 음.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오늘 꼭 해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건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이제 오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 좀 좋아요. 얘기를 해. 좋은 말씀이에요. 예. 네네네. 왜냐면 또 급락장이다 보니까 맞아요. 좀 흔들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이제 듣기 딱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뭐지?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샀는데 막 시장이 뭐 코로나가 어떻고 뭐 외국인이 어쩌고 막 이런 얘기는 사실은 되게 본질적인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본질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더 이어나가면 이제 금리 또 상대평가라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많은 분들이 그런 분도 계세요. 좀 비싼 거 아니냐 한국이. 근데 여기 딱 뽑으면 좀 나와 있지만 싸요. 한국은 어쨌든 쌉니다. 네. 상대평가로 절대평가로는 당연히 비싸요. 예전에 뭐 우리나라 평균 PR이 뭐 10배 정도였으니까 비쌌는데 근데 다른 나라도 다 비싸졌잖아요. 지금 그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근데 아시아 국가 내에서도 너무나 싸요. 그러네요. 밑에 있어요. 거의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예전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렇다, 뭐 지배구조 이슈가 있어서 그렇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요즘에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되고 있잖아요. 디스카운트가 그런 걸 본다면 한국도 좀 15배, 16배 가도 저는 전혀 이상할 거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전히 아니 우리가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에 비해서 못할 게 뭐 있어. 맞아요. 솔직히. 네. 그리고 높은 펄을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시총 1등부터 지금 10등까지 다 성장주예요. 옛날에는 경기 민감주였어요. 그렇지.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PR이 좀 올라가는 것도 저는 충분히 타당할 수 있다. 근데 여전히 13.4배, 4배, 5배 정도 되니까 비싸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세 가지 요건들을 봤을 때 우리가 약세정으로 볼 만한 근거는 아직까지는 전혀 없다. 예, 하반기에 또 뭐가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 그다음에 좀 더 진도를 나가보면 네. 제가 오늘은 사실은 IT 업종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사실은 네. 업종을 보면 정말 너무 많아서 진짜 한 2박 3일 해야 돼요. 오늘은 IT만 할 예정인데 요건 뭐냐면 이제 그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저는 이제 EPS 곱하기 PER이라고 보는데 뭐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인데 PER이 뭐냐면 많이들 이제 공부하셔서 아실 거예요. PER은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이제 나눈 건데 어떤 기업이 100억을 버는데 지금 시총이 1000억이면 10배입니다. PER이 10배고 만약에 지금 2000억짜리면 20배가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PER이 올라갈수록 고평가되는 건데 이 PER은 또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주식수로 그냥 각각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 시총을. 그래서 우리 뭐 예전에 수학 배운 것처럼 나누면 이 주식수를 시가총액으로 일단 어쨌든 나누면 주가가 되거든요. 예, 주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분모죠. 주식수를 순이익으로 나누면 주당 순이익이 돼요. 예,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이 주가를 우리 그 수학 배웠잖아요. 요걸 이렇게 이제 넘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약간 이제 한 번 더 방송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요건 무조건 외워놓으세요. 제가 웬만하면 외우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외우겠습니다. 외우세요? 네. 네. 왜 외워야 되냐면 결국 주가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올라가면 되거든요. 네, 둘 다 올라가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어쨌든 근데 많은 분들이 EPS만 생각해요. 이익이 증가하면 이건 누구나 알죠. 이익이 증가하면 주가 올라가는 거.
근데 이익이 증가 안 해도 PER만 올라가도 주가가 무지막지하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2차전지 기업들이에요. 그 LG화학은 20년 동안 적자 났어요. 2차전지 사업부가. 이제 흑자 났거든요. 근데 작년에 주가가 거의 4배 올랐습니다. 이익은 오히려 감소했는데 그건 뭐냐면 PER이 올라가서 그래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이제 이 증권가 용어로는 멀티플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이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LG화학이 예전에 보통 15배, 16배 왔다 갔다 했어요. 석유화학 베이스였을 때. 근데 석유화학은 경기 민감형이기 때문에 PER을 높게 못 줘요. 왜냐하면 사이클이 좋을 때는 실적이 좋은데 사이클이 꺾이면 급속도로 이게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높은 이 PER을 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어느 순간 PER이 50배까지 갔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기차는 다가올 미래거든요. 이걸 아는 순간 거기다가 LG화학은 또 한때 세계 1위였어요. 배터리까지. 그러니까 PER을 높게 줘버린 거예요. 아 그래 너 지금 돈 못 벌어도 내가 인정해줄게. 예, 너 50배 줘도. 옛날에 15배도 인색하던 사람들이 50배도 관대해줬어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제가 이제 LG화학을 예로 들어서 좀 설명을 했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왜 은행은 역대급 이익을 내는데도 주가가 안 가요? PER은 못 줘요. 은행 PER이 5배, 6배밖에 안 돼요. 못 올라가요. 예. 올라가긴 하겠지만. 예. 근데 그렇게밖에 안 줘요. 아니 LG화학은 50배 주는데 왜 나는 5배밖에 안 줘?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은행주의 한계가 뭐냐면 일단 카카오뱅크라는 좀 불편한 경쟁자가 뛰어들었고 경쟁이 심해지면 일단 무조건 PER은 깎아버립니다. 예, 독점일 때는 달라요.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PER이 막 50배 넘는 건 경쟁자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은행은 이제 그런 경쟁자가 진입을 했고 또 한 가지 더 있는 게 정부가 자꾸 규제를 해요. 뭐 예전에 아시겠지만 배당 줄여라. 예, 약간 이제 그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약간 리스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PER은 어쨌든 이제 그 시장에서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거는 당연히 이익도 늘지만 PER이 늘 수 있는 그런 산업 그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이 자료들을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IT 업종 투자 전략.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 저는 제가 뭐 사실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여러 자료를 참고해가지고 IT만 한번 뽑아본 거예요. 여기 없는 기업도 많아요. 근데 그 없는 기업이 안 좋은 기업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일단은 그 뽑아만 본 거고 네. 좋은 기업들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반도체가 여기 한 5개가 있어요. 사실은 반도체가 있고 생산업체, 장비업체가 있죠. 네. 그다음에 부품 회사가 또 따로 있어요. 소재. 그다음 오사트가 뭐냐면 후공정. 후공정이 뭐냐면 이제 반도체를 웨이퍼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회로까지 그린 다음에 반도체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나중에 그 원판을 절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조립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쓸 수 있게. 그다음에 마지막에 검사까지. 이거를 하나 이제 그 오사트라고 후공정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게 옛날에는 삼성전자나 대만의 TSMC가 혼자 다 했어요. 예전에는 자기네가. 근데 이제는 삼성전자가 이거 할 여력이 없어요. 앞단에서 지금 설비 투자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이 업체들한테 다 맡겨요. 그래서 이 시장이 지금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따로 분리해놨는데 네. 어쨌든 이제 업황도 좀 적어놨고 그 밑에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OLED, LED, 5G 통신 장비, MLCC, 폴더블 폰까지 일단 싹 적어봤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이제 흥미로운 게 요거예요. EPS랑 PER을 각각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반도체는 올해 EPS 당연히 이익 늘어나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PER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슈퍼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네. 계속하고. 근데 이제 옆에 요건 뭐냐면 가격 매력은 그만큼 좀 떨어져요. 왜냐면 주가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장비 부품 소재 이쪽은 왜 다 이게 올라가느냐.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설비 투자 원하고 있잖아요. 증설을 원해요. 반도체. 그럼 너무나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다만 가격 매력은 역시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가격 매력이 좀 중립이란 거는 좀 올라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조금 더 매수 타이밍을 좀 늦춰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요 밑에는 뭐냐면 카메라 같은 경우도 옛날 같으면 이게 PER을 높게 못 줘요. 근데 왜 제가 이게 카메라 업체들을 PER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제 자율주행차에 들어가요. 카메라가. 테슬라는 그 센서보다는 그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자율주행을 구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카메라 이런 스마트폰으로 이 구현됐던 이런 카메라들을 진짜 완성차 업체에 이미 납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앞으로 자율주행 산업이 커지면 이 부품 회사들이 그냥 그동안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에 산업에 딱 갇혀 있었는데 이게 열려버린 거죠. 한쪽이 더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PER을 좀 줄 수가 있고, 근데 요 밑에 있는 이제 OLED나 LED는 일단 중국하고 경쟁이 좀 있어요. 예, 경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익은 늘어나요, 분명히. LED도 미니 LED 이제 TV 출시되거든요. 그럼 작년보다는 좋아요, 이익은. 근데 PER을 높게 주긴 좀 쉽지 않다는 거죠. 산업의 성장성이 어느 정도 막혀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근데 대신에 그만큼 주가가 또 안 가가지고 가격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은 요거랑은 좀 달라요. 요거는 빅사이클을 보면서 내가 좀 길게 진짜 아까 다가올 미래니까 장기 관점에서 좀 쌀 때 사가지고 계속 들고 가면 돼요. 좀 주가 올라서 불편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데 요 밑에 있는 기업들은 이 PER이 중립이란 얘기는 이게 고성장하는 섹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근데 대신에 가격 매력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적절하게 트레이딩 하시면 돼요. 쌀 때 사서 안 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가격 매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벨업을 해줘요. 근데 대신에 너무 길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참 이런 접근이 되게 실질적인 접근인 것 같아요. 이게 왜 실질적인 도면, 왜냐면은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방향인데 뭐 멀티플은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가격 매력까지 같이 고려해야 된다. 왜냐면 무조건 좋다고 해서 막 달려들면 항상 당할 수밖에 없거든. 꼭지를 잡고 막 이런 수가 있으니까 가격 매력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었어서 지금 구독자분들이 다 지금 캡처하고 있다고 난리 났어요. 깔끔하게.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고 이건 제가 어쨌든 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뭐 갑자기 진짜 OLED가 PER이 올라갈 수도 있죠. 중국이 망해버리면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건 어떤 있어요. 상황이 올지는 아무도 맞아요. 모르지만 지금 상황을 정리해놓고 계속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는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뭐 MLCC, 5G 통신 장비 이런 것들도 한번 이제 이런 식으로 잡아봤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한번 이게 정답은 아닌데 스스로 한번 이런 게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료 좀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건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 저희 당사에서 만든 자료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반도체 밸류체인도 여기서 사실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 보면 되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근데 반도체 시대인데 정말 기업들이 많아요. 이걸 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애널리스트 분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 세세하게는.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이것만 표시했냐면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포토 공정하고 시각 공정이에요. 그 ASML이라고 네덜란드에 EUV 장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때 내가 얘기해줬잖아. 그 달에다가 맞아요. 동전 맞추는 정도. 이게 포토 공정이 뭐냐면 이제 사진 인화하는 것처럼 위에서 EUV 빛을 싸가지고 웨이퍼에다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웨이퍼의 선을 얼마나 미세하게 그리느냐. 이게 포토 공정에서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웨이퍼를 깎아줘야 돼요. 시각 공정. 이 두 개가 핵심인데, 오늘 아마 새벽에 램 리서치라는 시각 공정 세계 1등 기업이 실적 발표할 거예요. 좀 잘 보시면 좋은데, 이거에 따라서 또 국내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쪽에 속한 섹터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사트라는 용어가 이제 후공정 서비스하는 업체들인데, 이게 전공정 검사 끝난 다음에 이게 절단입니다. 소잉이 절단하고 패키징 조립을 한 다음에 검사까지. 요 시장이 옛날엔 되게 작았는데 점점 커져요. 왜냐하면 TSMC나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설비 투자를 지금 역대급으로 하는데 대부분 전공정 투자를 해요. 여기까지. 이 나머지는 다 맡겨요. 외주를 줘버려요. 그 이 회사들이 정말 엄청난 지금 빅사이클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주가 흐름 보면 이 후공정 업체들 주가가 되게 좋아요. 근데 이 중에 아직 안 간 기업들도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여기 있어요. 몇 개 있는데. 뒤처리해 주는 데인데 아무튼 이쪽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시장이. 그래서 이 기업들까지 한번 보시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네. 뭐 한 장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 말씀해 그건 주시네요. 또 얘기할까요? 한 장 더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그냥 사실은 이제 그냥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해주세요. 그냥 네. 그러니까 EPS와 PER이 올라가는 업종은 사자.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 생각해본 게 일단 성장주에선 반도체 이제 이거 뭐 누구나 다 아는 거고요. 반도체 2차 전지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가 이제 경기 민감주에서, 경기 민감주는 옛날에 이제 자동차가 성장주로 좀 바뀌고 있어 긍정적이고, 조선 철강이 올해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조선 쪽은 수주가 지금 생각보다 되게 잘 돼요. 잘 되고 있고, 철강도 경기 민감주인데 수요도 좋은데 중국이 그 내년에
동계올림픽이 있어요. 그래서 공장 가동을 아마 줄일 거예요. 미세먼지 줄여야 되거든요. 일단 어쨌든 눈에 보기 좋게 만들어야 되니까 철강도 올해까지는 구조적 성장이 예상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정부 정책인데 이거 다 예전에는 다 경기 민감형 섹터들이었어요. 그렇죠. 우주항공은 방산주예요. 방산주 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인공위성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부 정책으로 커질 것 같고 건설 건자재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많이들 아실 거예요. 왜 좋은지. 그래서 요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찾아보시면 많은데 좀 몇 개만 제가 추려가지고 그래서 이거 고민은 계속 해보세요. 지금 못 갔던 기업들이 여기 말고도 되게 많은데 이런 기업들 중에서 바닥을 기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 EPS와 PER이 올라갈 수 있는 뭔가 결정 요인이 있는지를 한번 잘 고민을 해보세요. 그게 보이면 진짜 투자하셔도 되거든요. 그렇죠. 남보다 먼저 투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설사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내가 예측한 게 틀려도 용기 내서 해보세요. 예. 주식은 대응만 해서는 안 돼요. 당연히 예측도 해야 됩니다. 미래를 예측해서 내가 상상력도 발휘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맨날 확인하고 투자하면 너무 늦어요. 예, 확인할 모든 때 걸 다 이미 다 확인, 올라가 이미 다 올라가 있어요. 남들도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남들도 그래서 좋아지는 건 다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래서 주식이 위험 자산인 거예요. 그럼요. 예, 안전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패 위험을 안고 예측을 하세요. 근데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아니 기회는 또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은 정말 좋은 또 투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력도 좀 발휘하시고 오늘 그러니까 뭐 내일부터라도 한번 진짜 EPS와 PER이 올라가는 업종이 한번 스스로 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EPS랑 PER 이거 외우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네요. 네. 가장 일단, 기본이 되는 거니까. 저는 기억에 남았던 게 근데 이제 EPS와 PER이 올라가는 업종을 사려면 그때 볼 때 또 중요한 게 그 업종에서 압도적으로 좀 잘 독점이라고 해야 할지 네, 어떤 그런 좋은 기업이- 위치에 맞아요.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 네, 그러면 더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것만큼은 좀 기억했으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듣고 저희 네, 그러니까 마무리해볼게요. 뭐냐면 네. 이제 너무 진짜 이제 이런 급락장이 또 오면 많은 분들이 또 약간 이제 또 그 본인 스스로가 멘탈이 또 흔들리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주식 투자 저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평생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급락장이 앞으로도 수백, 수천 번 올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마음 졸려하고 내 멘탈 나가고 이러면 진짜 투자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항상 앞을 보세요. 근데 앞에 내가 앞으로 봤을 때 방향이 명확하다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운전할 때 이렇게 딱 앞에 안개가 껴 있으면 그때는 저속 운전을 해야 되지만 잠깐의 뭐 안개가 낄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지만 내가 가는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거 그냥 그대로 천천히 저속 주행하면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오늘 날도 개고 또 고속 주행할 날이 오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안개가 꼈잖아요, 지금. 근데 그 안개를 무서워해가지고 나는 지금 저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갑자기 대전에서 유턴하는 거예요. 나 집에 갈래. 이러면 이건 투자는 아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한번 이런 EPS, PER 한번 공부하시면서 네. 진짜 목적지까지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느낌이 네. 투자자분들이 왜 연불리 하는지 알겠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느낌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주식을 잘 하시는 분도 많고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신 분도 많지만 이렇게 공감하면서 이 투자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친절하게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심이 느껴져서 아마 오늘 장이 조금 좋지가 않아서 마음이 힘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또 많은 위로와 또 공부가 됐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장님과는 이제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네, 네. 같아요.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과 2부 시간 함께 봤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